전세가 빌라 시장부터 해서 빌라 전세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월세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임대인들을 갖다가 괴롭히고 또 다주택자를 괴롭히면 딱 그 얘기 하죠. 다들 실거주 주택을 가는 건 좋아요. 그러면 임대는 누가 놓는 거죠? 외국계 기업이 와서 이제 임대 놓는 건가요? 결국은 둘 중 하나. 실거주 주택에 다들 살고 있으면 빈집이 있어야 임대를 놓는데 빈집이 없어요. 그럼 이제 전월세를 살려고 해도 전월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자택이 됩니다. 전월세 금액 폭등한 금액에서 살든가, 어쨌든 간에 내가 거주지가 밀리지 않으려면 주택을 매수해야 되든가, 이제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투미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님 모시고 이 탄핵 전국부터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의 변동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 하나하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네, 소장님 요즘에 참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다 영향을 주고 있긴 하지만 이 부동산도 워낙 정책과 연동이 많다 보니까 지금 이제 탄핵 소추안이 또 가결됐고, 그래서 이제 탄핵 전국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좀 혼란스러운데 전체적인 어떤 그냥 느낌, 어떤 평,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이게 말 잘해야 되긴 하는데, 네. 일단은 생각지도 못했었던 이벤트가 터져가지고, 네. 원래라면 2025년도 상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이 전 좋아질 거라고 봤었거든요. 지금 현재 거래가 잘 안 되는 거는 2024년도 8월 말에 이복현 금감원장님께서 이제 막 은행들 압박하면서 대출 작작해라, 너네 가계대출 관리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은행들이 사실 자진해가지고 조금 막 대출도 좀 줄이고, 이게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은행 지금 스프레드 차가 장난 아니에요. 예금 금리는 어마어마하게 낮아졌거든요. 1, 2%밖에 안 받으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 5%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는 이거 어떻게 받아라고 하면서 살짝 이제 거래가 멈췄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거래가 멈췄어도 소유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면서 내년에도 좋아질 거니까 기다리지 이런 느낌이었고, 매수자들도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라고는 느낌이었었다면 딱 25년도 초에 이제 대출 한도 다시 리셋되면서 금리도 이제 낮아지고 하면 금방 회복하겠다라는 게 원래 뷰였다라고 하면, 지금 갑자기 탄핵 전국 돼버리니까 다들 광화문 가고 여의도 가고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마 분명 이 영상 댓글에서도 분명 누군가는 이 시국에 뭔 부동산이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 솔직히 지금 이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뭐라고 하기가 쉽지 않고, 이슈가 이제 다 매몰돼 버렸잖아요. 이제 정치적인 이슈로 다 매몰돼 버리다 보니 2025년도 상반기도 부동산 거래 자체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의 시점입니다. 우선은 이제 거래가 조금 풀릴 수도 있었던 어떤 그런 분위기에서 더 좀 꽁꽁 막히는 이런 상황이다 정도로 이제 보시는 것 같은데, 이게 예전에 탄핵 그때 그 전국에서도 똑같이 이 거래량이 이제 갑자기 급감하고 그렇게 됐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지금 이게 급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게 더 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다 보니까 거래가 정지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지금 대출은 좀 푼다고는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의 영향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 좀 거래량 상승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우선? 저는 오히려 거꾸로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슈가 다 정치적인 상황에 매몰되다 보니까 거래량이 줄 것인데,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쉽게 거래를 안 하면서 가격도 이제 급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오히려 약간 금방 반전시킬 수도 있다는 변수 중 하나가 금리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애초에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주춤했었던 게 이 계엄령 사태가 터지기 전만 하더라도 대출 때문에 일시적으로 눌려 있었다고 봤었거든요. 이 대출만 해결이 되면 바로 2025년도 상반기부터 원래 올라갈 거라고 봤었다가 갑자기 이 사태가 되면서 심리 위축으로 따라서 이제 움직인 건데, 다시금 이제 금리가 만약에 오히려 은행들도 사실 주담대 하고 싶어 하잖아요. 신용대출하는 게 좋을까요? 주택담보대출하는 게 좋을까요? 은행 입장에서는 주담대 풀어준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금감원 눈치 보면서 못하고 있었다가 갑자기 요즘 경기가 안 좋대, 그리고 기준금리 더 내려갔어, 그래 버리니까 또 이제 가계부채 한도도 다시 이제 초기화되면 슬금슬금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게 지금 원래 2025
2025년도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거래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봤지만 거꾸로 금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낮아지게 되면 다시금 또 올라가는 곳들은 금방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막 워낙 지금 혼란한 전국이고 뭐 지금 이렇게 사태가 터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뭐 그래도 살 사람은 살아야지 하면서 또 이렇게 집도 살려고 하고 할 때 조건은 좀 어쨌든 과거보단 좋아지니까 그때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요것도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요즘에 이제 뭐 대선 얘기하면은 뭐 양쪽에서 막 다 막 공격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부동산에 또 정책이 또 영향을 많이 주니까 만약에 대선을 안 하게 되면 이제 원래 정책대로 가는 것이고 하게 되면은 이제 또 이제 여당이나 야당에서 대통령이 되겠죠. 그러면 여당이 되면 뭐 또 비슷하겠지만 만약에 야당이 된다고 했을 때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우회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긴 했었지만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금 분위기에서는 이게 탄핵이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참고로 앞서서 부인님이 먼저 언지를 해주셨던 것처럼 정치적인 위산은 하나도 없고요. 우리는 네. 투자자잖아요. 네. 객관적으로 이제 보수 정권일 때의 투자 방법 그리고 진보 정권일 때의 투자 방법 각각 우리는 대비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도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인지하시고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케이스는 크게 두 가지죠. 뭐 두 가지 말고는 없죠. 양자택일이니까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네. 그러면 탄핵이 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탄핵이 돼서 조기 대선으로 움직이게 되면 솔직히 명분이 지금 보수 정권 입장에서 없잖아요. 네. 그러면 다들 뭐 또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민주당이 이제 정권을 잡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럼 우리 민주당이 이제 부동산 정책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 속에서 이를 제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죠. 특히 다주택자분들은 네. 다시금 다주택자 탄압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 때문에 지금 완전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또다시 종부세 폭탄 네. 오겠다. 어떡하지 빨리 정리해야 되나? 라는 고민들을 할 것이고요. 근데 이 정책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러면 탄핵이 안 돼도 문제인 거는 사실 지금도 여소야대 상태잖아요. 네. 현 정권이 뭔가를 추진하려고 했었을 때 뭐 국회에서 뭐 다 발목을 잡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했었던 게 지금까지 현실이었었고 그런데 여기에서도 그전에는 그래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계엄 사태가 이게 터지면서 모든 게 좀 꼬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오히려 그전에는 약간 동정이라도 할 수도 있었던 게 정부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국회가 다 발목 잡고 맨날 심심한 탄핵 얘기나 하고 있고 그러면서 뭐 법안도 안 돼, 예산안도 안 돼. 그래가지고 뭘 우리가 손발이 다 묶였어요 라고 하면 그러네. 지금 정부가 잘 못해도 국회 때문에 그러네 라는 거를 인지하실 분들은 어차피 다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계엄 사태가 터져버리니까 명분이 뺏긴 거죠. 그러면 국회는 국회대로 뭐 탄핵 이 만약에 부결된다고 친다 하더라도 여소야대 상황이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오히려 더 막 그냥 목소리 내면서 장외투쟁하고 국회는 계속 마비될 것이고 벌써부터 이제 남은 임기를 솔직히 이미 그 전부터도 레임덕 얘기가 있었는데 그냥 이제 레임덕 정도가 아니라 식물 정권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렇게 식물 정권이라 하더라도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포지션 혹은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그래도 식물 정권이 남아 있는 게 그나마 낫다. 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 적극적인 공급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 기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이래저래 어려울 수는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니까 탄핵이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래도 현 정권의 정책들은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간상 우리가 이제 최악이라는 표현은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제 사람마다 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가 민주당의 정책이 어떤가 를 한번 인지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떠오를 수 있는 거는 다주택자 규제를 다시금 강화할 가능성이 높겠다. 양도세 중과, 종부세 중과, 그리고 취득세 중과 이런 부분들로 움직여지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키워드 재개발 재건축 규제가 어마어마하게 다시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비 사업들이 저도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지만 요즘 정비사업 조합분들을 만나다 보면 다 한숨부터 쉬고 다니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어떻게라도 빨리 인허가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다들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최근에 한번 이슈가 됐었잖아요.
이제 임대차 보호에 대한 사항이 네.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도 뭐 계약갱신 청구권 무제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다가 또 철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부익남님도 이제 영상 네. 올린 걸로 알고 있고 저 역시도 투미TV에서 영상 올리긴 했었는데 근데 저는 이번에 철회가 됐다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일단은 인지를 이렇게 인식 자체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 오히려 저는 무제한을 카드를 꺼낸 것 자체가 오히려 원하는 목적을 그 사이에 숨겨놓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게 들었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서 무제한이라고 하면 다들 미쳤다. 이게 본심이 나오는구나. 집을 뺏으려고 한다. 이게 공산주의냐 이런 얘기 나오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와 이러고 있을 때 그래도 우리가 확실히 무제한은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지금 청구권 1회였는데 그럼 2회만 우리가 절충을 하죠. 처음부터 2회 연장이라고 해버리면 사람들이 2회 이 말이 되냐라고 할 텐데 무제한을 꺼내 들었다가 2회 연장으로 후퇴하는 것처럼 보여주면 그래 우리도 최악은 면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전 처음부터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차 3법이 등장했을 때부터 왜 4년으로 차라리 하면 했지 왜 1회 연장이라는 걸 했을까의 네. 포인트가 1회라고 돼 있는 거를 나중에 2회 3회로 바꾸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처음에 임대차 3법 자체 입법하는 게 어렵지 나중에 이 숫자 바꾸는 거 쉽게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무제한 카드를 확 꺼내놨다가 그러면 또 뭐 지금 벌써 나오는 게 전세가 빌라 시장부터 해서 빌라 전세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월세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임대인들을 갖다가 괴롭히고 또 다주택자를 괴롭히면 딱 그 얘기 하죠. 다들 실거주 주택을 가는 건 좋아요. 그러면 임대는 누가 놓는 거죠? 외국계 기업이 와서 이제 임대 놓는 건가요? 결국은 둘 중 하나 실거주 주택에 다들 살고 있으면 빈집이 있어야 임대를 놓는데 빈집이 없어요. 그럼 이제 전월세를 살려고 해도 전월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자택이 됩니다. 전월세 금액 폭등한 금액에서 살든가 어쨌든 간에 내가 거주지가 밀리지 않으려면 주택을 매수해야 되든가 이제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그러면 이제 또 디테일하게 가보면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게 이제 다주택자 규제잖아요. 근데 다주택자 규제는 일단 옳고 그르고를 제가 여기서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뭐 생각하는 성향에 따라서 다주택자 규제가 옳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럼 이제 영향만 보시면 되는데 뻔합니다. 근데 저는 딱 그렇게 얘기하는데 표현 잘해야 되는데 이게 한 번은 속을 수 있어요. 네. 두 번도 속을 수도 있어. 근데 세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노무현 때 한번 경험해봤고요. 문재인 때 한번 경험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를 봤을 때 근데 다주택자 규제라는 게 쉽게 생각하면 대단히 심플합니다. 대한민국 전국에 주택이 약 2천만 호가 있어요. 네. 2천만 호라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있는데 왜 내 집이 없지? 라고 생각했을 때는 적폐들이 주택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내 집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 라는 얘기들을 해왔었잖아요. 역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매번 공급은 충분합니다. 그 수요 억제를 해야 됩니다. 다주택자를 때려잡아야 됩니다. 실거주 요건을 강화해야 됩니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니까 다주택자들이 못 버텼죠. 이제 전 정권 때 종합부동산세를 진짜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납부했거든요. 네. 이거 못 버티게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양도세를 먼저 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도소득세는 팔 때 납부하는 세금이잖아요. 현 정권 계속 가겠어? 그럼 정권 바뀔 때까지 안 팔고 뭐 있지 뭐 라고 해버리니까 그래? 너네가 안 팔고 버티나 보자 하면서 종부세를 언제 터뜨렸냐? 이제 양도세 규제를 한 게 2017년도 8.2 부동산 대책이었고 네. 종부세 규제를 한 게 2018년도 9.13 대책 때 이제 꺼내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가격이 종부세 때문에 막 사람들이 힘들어했었죠. 그럼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양극화입니다. 왜? 힘드니까 어디를 던질까요? 안 좋은 거 던지고. 그렇죠. 네. 주택을 정리해야 되는데 안 좋은 걸 먼저 정리하게 되고 그러면 똘똘한 한 채. 이 선호 양상이 강화가 되면서 우리가 지방 주택을 팔았어요. 그걸 판 돈 가지고 뭐 해야겠어요? 아, 서울로 가야겠다. 똘똘한 한 채를 사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남들 다 가고 싶은 데는 가격대가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신축 아파트 중심적으로 그리고 경기권역에서도 좋은 데들 이런 식으로 갔다가 막 다 올라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택이 서울의 아파트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거기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은 쉽지 않고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거주하려고 하는 곳이 지금 지방이고 별로 여기서도 뭐 광역시급도 아니고 계속 인구가 감소할 것 같아. 그런 데들이면 여유 있게 기다려도 되겠죠. 근데 대부분은 사실 그런 게 아닐 겁니다.
내가 원하는 주택은 남들도 원하는 주택의 가능성이 높고요. 여러분들도 집값 왜 이렇게 높아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지방에 싼 집들 많거든요. 네. 지금 막 청약 당첨 안 돼요 라고 하지만 지금 지방에는 선착순 분양 많아요. 청약 통장 없이 가서 그냥 찍어가면 상품도 준대요. 그런데도 왜 안 받겠어요? 내가 원하는 집이 거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주택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가라는 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결국은 이런 다주택자 규제가 또다시 되풀이된다라고 하면 서울 집값 진짜 더 올려버리려고 하는 건가? 라는 우려들도 듭니다. 근데 이게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 번째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어쨌든 지금의 그 야당이라고 해야 되겠죠? 야당에서 예전에 이제 정권을 잡았을 때 이렇게 해서 정권을 또 뺏겼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대선을 하게 돼서 뭐 이게 현 야당이 정권을 잡았다고 쳤을 때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뭐 안 할 수도 있죠. 네. 그거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생각보다 제가 정치는 잘 모르지만 우리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이제 당대표 라인들이 원래 전통적인 민주당 라인이랑 또 다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책 관련된 것들도 이제 문재인 정권 때랑은 또 다를 수도 있겠다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거는 또 역시 뚜껑 까봐야 되는 거긴 한데 원래라면 2027년도 대선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갔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게 저는 네. 100%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중도층의 표심을 잡아야 되거든요. 네. 그럼 공약들이 내세워야 되는데 우리 공약에다가 이런 공약은 없어요? 재건축 다 초토화시키겠다.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강화 뭐 이런 거를 공약을 내세우지 않아요. 자기들한테 불리한 거는 얘기를 안 하고 나중에 정권을 잡은 다음에 이제 그때 가서 이빨을 드러내든 발톱을 드러내든 그거는 그때 가서 한다 하더라도 얘기는 안 하겠죠. 불리한 얘기는 안 하고 규제는 얘기 안 하고 일단은 좋은 얘기들 할 텐데 근데 이 부동산이 쟁점이 되기 시작하면 그래도 우리도 공급 이제 활성화할 거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할 거고 이런 얘기들을 나중에 꺼낼 수도 있을 텐데 문제는 지금 갑자기 명분을 확 민주당 쪽에 가져간 상태에서 탄핵이야 뭐야 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만에 하나 조기 대선으로 가게 되면 사실 지금은 그대로 관성으로 갖다가 밀어붙이면서 오히려 정책을 가지고서 싸우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오히려 부동산이 쟁점화가 되면 사실 그거는 부동산 대선이 될 수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2026년도에 본격적으로 공급 절벽이 다가오고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또 2024년도랑 5년도는 그래도 3만에서 4만 세대 정도가 입주를 했었다가 2026년도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누계가 되고 있긴 해도 1만 세대 전후로밖에 입주 안 할 걸로 보여져요. 네. 그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전세 금액도 올라갈 것이고 매매 금액은 더 올라갈 것이고가 그려지는데 2027년도가 그런 상태로 다가왔었다라고 하면 지금 이 전세 금액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또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뉴스에 도배를 할 거고 그러면 아무리 민주당이라 한다 하더라도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얘기들을 예상할 수 있는데 지금 분위기 속에서는 지금 집값도 뭐 서울이나 그렇지 지방은 네. 지금 되게 뭐 집값도 많이 안정화돼 있잖아요. 뭐 좋게 말하면 안정하고 정작 소유자들 입장에서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부동산에 대한 이슈를 꺼내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점이거든요. 굳이 말을 안 꺼내고 가만히 있다가 그때 가서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뭐 대선을 뭐 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것도 지금 뭐 정해진 것도 현재는 없고 그리고 앞으로 뭐 대선 후보가 뭐 누구냐 뭐 이런 것들도 아직 얘기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확하게는 예측을 하는 게 뭐 사실 의미가 없는 상황이기도 그렇죠. 해요. 이게 지금 이 상황이 터질 걸 누구도 예상을 못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사실 모두 다 뭐 어찌 보면 예상 밖의 일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뭐 이런 정도로 그냥 대충 이제 추정한다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이제 어떤 방향일지에 대해서는 뭐 대략적인 얘기는 지금 들으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정권이 뭐 바뀌냐 안 바뀌냐 뭐 이런 걸 떠나서 뭐 여야 누구나 지금 해결을 해야 되지만 해결책이 잘 보이지 않는 게 어찌 보면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을 기반으로 한 공급량 증가 뭐 이런 걸 텐데 이쪽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이렇게 정책이 탁 멈춰버리고 하면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죠? 이게 진짜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말 좋은 질문 해주신 것 중 하나가 너무 다들 너무 민감해요. 네. 평상시에 정치 얘기 안 하시던 분들도 요즘
대중 다 그렇죠. 막 완전 분노해가지고 네. 막 이게 나라냐 아니면 안 된다 막 하면서 서로 양쪽에서 싸워대는데, 근데 물론 중요한 일이긴 하죠. 뭐 이제 근데도 너무 거기에 매몰되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갑자기 공급에 대한 사항이 지금 정말 골든 타임인데 다 놓쳐지고 있다고 봐요. 네. 제가 앞서서도 얘기해드렸던 게 2026년도부터 공급 절벽이 오기 시작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공급 관련돼서 얘기를 하다 보면 아직도 그걸 믿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일부 전문가분들 중에서는 공급 대란은 없다, 허상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케이스가 크게 두 가지인데, 우선 첫 번째로는 통계 자체를 안 믿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급 절벽이 안 올 것이다. 네. 뭐 통계를 의도적으로 또 없어 보이는 것처럼 거기 얘기하는, 막상 생각보다 공급 안 부족합니다라고 말하시는 네. 분도 있고, 네. 또 다른 케이스 같은 경우는 공급 부족이 솔직히 오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 오지만 집값이 올라가진 않는다. 그 영향을 제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왜냐면 우리 공급 과잉이었을 때 집값 떨어진다라고 엄청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네네. 결과적으로 집값이 안 떨어졌죠. 그러니까 공급 많다고 해서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공급이 없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다 네. 라고 말하시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약간 좀 참신한 논리 구조를 펼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반은 맞긴 하거든요. 2012년도 14년도 이때 공급량이 정말 없었어요. 왜냐면 경기가 워낙 안 좋았다 보니까 네. 금융위기 이후로 막 프로젝트들이 다 멈춰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공급량 없었지만 집값은 하향 안정돼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근데 사실 저는 또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량이 이제 감소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별로 체감이 잘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왜냐면 공급량이 몇만인 게 적정인지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거꾸로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금 2024년도랑 2025년도는 공급량이 그래도 꽤 있었어요. 네. 한 3만에서 4만 세대 정도 있었는데, 부인란님한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둔촌주공 12,000세대를 제외하면 올해에 뭔가 입주가 그렇게 많았었던 것 같나요? 뭐 물론 뭐 좀 있긴 있었죠. 뭐 지역마다. 근데 뭐 전체적으로 많았다는 느낌까지는 뭐 아니었다. 네. 그렇죠. 뭐 개포에 좀 입주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얘기한 게 2024년도는 둔촌주공 한 방이 있다라고 하면서 다 기다렸더니 막상 둔촌주공 전세금에 어마어마하게 선방하고 있거든요. 선방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생각보다 너무 높다라고 생각해요. 왜냐? 헬리오시티 때 전세 금액은 좀 기억하거든요. 네. 그때는 전세가 완전 초토화였었고, 헬리오시티뿐만 아니라 그 일대를 완전 다 붕괴시켜 버렸는데, 그런데 둔촌주공은 전세 금액 이거 보면서 저 전세 금액이 맞나 하면서 저는 적어도 전세 금액은 떨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전세 금액도 잘 버텨요. 지금 그러고 있는 게 지금 현실. 그럼 2025년도에 입주 물량 얼마나 있냐라고 보면 뻔합니다. 여러분들 직접 찾아보세요. 일단 동북권에 좀 있어요. 임은동, 장이동, 네네. 그리고 이제 신천동에 이제 입주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잠원동에 입주. 그 정도가 이제 대단지 입주가 좀 있고요. 근데 그 외로는 뭐 1000세대 넘어가는 대단지가 아니라 좀 짜잘짜잘한 입주들 그런 식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경기권으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멀리 있는 데들 말고 서울 근교다라고 하면 광명에 입주 물량 많은 게 또 이제 2025년도예요. 그러니까 2025년도까지는 막 그런 얘기를 계속해요. 사람들이 막 공급 계속 있다, 뭐다, 둔촌주공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쪽들 이제 입주 물량이 정리되기 시작하면 2026년도는 물량 혹시 2016년에 뭐 입주하는지 아세요? 뭐 있나요? 후분양하는 거 좀 뭐 아직 재고 있는 것들 좀 이렇게 누락돼 있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뭐 있긴 네,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나올 것들도 있긴 한데, 지금 현재 모집 공고 떠가지고 2026년도에 입주할 애들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단지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제 방배 5구역 DH 네. 방배 여기만 3,000세대고요. 그 외로 현재 모집 공고 떠서 2026년도 입주할 단지를 쫙 보게 되면 1,000세대가 넘어가는 단지가 DH 방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3,000세대고요. 나머지는 다 몇백 하면서 짜잘한 단지들밖에 없죠. 그러면 2026년도부터는 진짜 입주할 게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올해도 전세 금액은 계속 올라갔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입주가 그렇게 많았다라고 하는데 체감이 잘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 서울의 평균 멸실 물량이 통계청에 따르면 2만에서 3만 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딱 알 수 있는 거죠. 당장 둔촌주공을 제외해보면 뭐 특별하게 더 입주할 것도 없었고 플러스 마이너스 뭐 그냥 그게 제로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도 2024년도랑 5년도까지 그렇다 치더라도 6년도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오히려 순증이 아니라 서울 주택의 순감시대가 올 것이다. 오히려 재건축 재개발하려고 또 멸실이 있기 때문에 멸실돼서 더 감소한다. 그러면 그 부작용은 이제 아직 오지 않았다.
공급의 어떤 그렇죠. 부족은 이제 조만간 더 세질 것이다. 네, 이제 질문이 그거였었잖아요. 공급 지금 아주 골든 타임인데 놓치는 게 너무 안타깝다라고 제가 네.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이어갔었었는데 지금 그러면 어떻게 공급 활성화를 해줘야 되는 이 중요한 시점에 네. 갑자기 전국이 탄핵으로 모든 이슈가 다 쏠려버리니까 네. 지금 뭐 공급 뭐 되겠어요? 당장 예상되는 게 이제 자연스럽게 정비 사업 얘기로 연결될 수도 있을 텐데 88 부동산 대책이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사업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잘 진행 못하는 거를 지원해 주려고 해서 네. 이제 나온 게 88 부동산 대책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 키워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였었고, 근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는 논의도 잘 안 되고 있었어요. 네. 애초에 그거는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반대를 했었던 사항이다 보니까 폐지는 뭐 처음부터 기대도 잘 안 했었긴 했는데 그래도 다른 사항들은 그래도 국회에서 논의가 계속적으로 되면서 뭐 국회 소위 통과한 것들도 있었거든요. 동의를 완화한다라든가 네. 아니면 아니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사항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것들도 있었다가 갑자기 국회가 멈춰버렸죠. 그럼 뭐 이 지원도 골든타임 다 놓쳐버리면 정비 사업들 지금 추진하던 것들이 아 저거 인센티브 통과되면 그거 받아가지고 건축 심의를 넣는다든가 우리 사업성 확보를 해야겠다라고 했었던 조합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거 그러면 언제 받을 수 있는 거지?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고 그런 정비 사업들이 다 멈춰버리게 되면 지금 이제 공급 확정된 것들이 있을 텐데 이제 당분간 2016년도부터라는 게 문제예요. 2016년도에 공급량 없고 7년도도 없고 8년도도 없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입주를 계속적으로 하려면 재개발 재건축을 지금부터도 계속적으로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갖다가 푸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지원들이 끊기게 된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도 공급이 과연 잘 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네, 짧으면 4, 5개월, 뭐 길면 뭐 반년 이상 지금 뭐 그대로 딜레이 됐다라고 봐도 뭐 무방한 상태인데 뭐 예전에도 이제 협의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지금 이제 협의가 더 안 되는 분위기로 돼 버리니까 이제 답이 없죠. 사실 뭐 지금은 뭐 방법이 없습니다. 뭐 지금 부동산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 다들 간과하지만 나중에 더 크게 터질 수 있는 게 이 공급 부족. 그럼 여기서 지금 국토부 장관님이 이제 최근에 걱정하지 마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내년에 좀 더 한다. 공공주택 더 짓는다. 막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시긴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믿을 거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그 얘기는 해드릴게요. 국토교통부 장관님은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해야 되는 자리죠. 왜냐하면 솔직히 국토교통부가 모를까요? 전 다 안다라고 봅니다. 이거 공급 오히려 공급 얘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는 얘기 자체가 국토부가 이걸 너무나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모집 공고 기준으로 해가지고 입주 물량들 꺾이는 게 눈에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현재 시점에서 인허가 받은 애들 인허가 통계들 찾아보게 되면 지금 서울 수도권 인허가 물량 반토막 났거든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건설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사항이 있는데 뭐냐면 지금 인허가를 받았을 때 실제로 착공하는 비율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보고서가 나온 게 있었어요. 그러면 그걸 보면 보통은 인허가를 받았으면 진짜 뭔가 소송이 들어온다든가 불가피한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다 착공으로 갔겠죠. 네. 거의 100% 가까이 그래도 퍼센트를 굳이 얘기하면 90%대로 갔다가 실제로 인허가 받은 거에서 착공으로 이어졌었다라고 하면 최근은 50%대로 훅 떨어졌습니다. 네. 지금 50%대로 갔다는 얘기 자체가 인허가를 받으면 뭐예요? 지금 공사를 해봤자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특히 이거 미분양 나는 거 아니야? 금융비용 다 떠안고 지금 건설사도 힘들다 하고 뭐 시행사는 막 망한 데도 너무 많고 이러니까 그냥 굳이 인허가 받은 것까지 통으로 갔다가 이거 저 통키로 넘기고 싶어요 라고 하는 물량 되게 많거든요. 네. 감당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허가를 받아놓고서도 착공이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죠. 그리고 아까 공공으로 갔다가 짓겠다라고 한 것도 대표적으로 상기 신도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상기 신도시에서 이제 택지를 분양을 하는데 분양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민간에서 안 되고 언론에서 저거 봐라. 땅 안 팔린다. 공급 차질이 생긴다라고 하니까 국토교통부가 그럼 우리 LH 시켜서라도 공공으로라도 막 안단테 지어줄게. 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뭐 그 안단테가 뭐 좋고 나쁘고를 일단 차치하더라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민간에서 안 받아주니까 공공에서라도 어거지로 밀어내는 식으로 움직이고 네. 있는데 이게 이 시그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것이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해당 물량들도 단기적으로 나오는 물량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안심하라고 말하는 시그널밖에 안 된다라고 봐요. 뭐냐면 대표적인 전 일기 신도시를 얘기를 하는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한 정부 플랜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네. 2027년도 착공, 30년도 준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의욕적인 계획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의욕이 높은. 예, 쉽진 않죠. 뭐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저는 뭐 재개발적인 전문가로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불가능한 스케줄 얘기합니다. 지금 뭐 인허가 받아서 이제 바로 지금 뭐 2주 철거 뭐 하려고 막 하는 건데 사실상 안 되죠. 이제 딱 어떤 식으로 가는지를 생각하면 돼요. 이제 선도지구 지정했죠. 그럼 2025년도에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한대요. 그러고 2015년 동시에 바로 조합 설립도 했다라고 가정할게요. 네. 일단 동의율이 높았으니까. 그러면 1년 만에 사업 시행 인가랑 관리 처분 인가를 동시에 하겠대요. 일단 여기서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2026년도에 인허가를 다 받았다라고 가정하면 그럼 바로 2주 들어가가지고 2027년도 착공을 1년 만에 2주와 철거를 다 끝내야 돼요. 네. 그러고 공사 3년 해서 2030년도 입주를 하는 건데 듣는 순간 조합이 보통 청사진을 많이 제시를 해요. 조합이 뭐 현실성 있게 지금 이제 안전진단부터 움직이면 우리 입주까지 15년 20년 생각합니다라고 하면 주민들이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보통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10년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10년이라는 것도 소송이라든가 조합원들끼리 안 싸운다고 가정했을 때 10년이에요. 그런 건데 그런 얘기를 해버리면 사람들이 생각이 이거 재건축해야 돼 말아야 돼 라는 얘기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조합도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진짜 사업 시행 인가 보통은 2, 3년 걸리거든요. 근데 네. 조합 설립부터 사업 시행 인가 1년 만에 할 거고요. 관리 처분 인가도 1년 만에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실제로 1년 만에 한 조합도 있긴 있으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근데 국토부는 한 발 더 나와가지고 막 사업시행가랑 관리처분인가를 동시에 1년 안에 다 하겠다라는 거가 과연 현실성 있느냐 관련했을 때는 일단은 의혹으로만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약간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게 국토부도 사실 이게 공급이 답이 없다라는 거를 네. 인지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뭐냐면 자 2027년도 착공이라고 생각해 보면 네. 일반 분양은 진짜 빠른 착공과 동시에 2027년도에 바로 일반 분양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2028년도에는 일반 분양 들어갈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도 분당과 같이 입지 좋은 데들의 일반 분양 기다리시는 분들은 국토교통부의 말을 100% 신뢰한다라고 하면 굳이 꼭 지금 주택을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 네. 2026년도부터 막 공급 절벽 온다고 이 김재경 소장 같은 적폐가 막 자꾸 집 사라고 너 이 시국에 또 집 사라는 거냐? 막 이런 얘기를 막 불편하게 들으실 텐데 국토교통부가 지금 공급이 있대. 또 이상한 데가 아니라 분당에 나온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2027년에 저 분당 받을 거예요 하면 기다리려고 했었다가 근데 그때 분양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똑같은 거죠. 상기 신도시도 기억 잘 하시면 5년 안에 입주시킨다라고 했었어요, 맨 처음에. 네. 원래는 내년에 입주해야 돼요. 원래라면.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토지 수용 다 안 끝난 데들 태반이죠. 그러니까 딱 그 한마디만 합니다. 뭐냐? 정부가 토지 수용권을 발동해서 강제로 땅을 빼앗는 사업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조합원들끼리 하는 그 민간 재건축 사업이 그렇게 빨리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 보거든요. 근데 자꾸 그런 얘기들. 이번에 서초에 서리풀 지구 발표한 것도 네. 2031년도 입주를 목표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거 가능했었으면 진작에 뭐 다른 상기 신도시 이미 다 입주 끝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자꾸 그런 얘기 하는 게 공급이 없는 걸 국토부가 알아요. 알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이해는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론에다가 서울 집값 막을 수 없습니다. 공급은 이제 없습니다. 서울 아파트, 특히 신축 아파트 중심의 폭등이 예상됩니다. 라는 발언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알아도 그런 얘기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장관이 나서서 투기를 조장한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공급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도 현실적인 플랜보다도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스케줄 제시하는 거가 딱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좀 어느 정도 그래도 3년 기다리면 분양이 나오겠지라는 인식을 해야지 지금 안 살 거니까. 그런 식으로 다 수요를 이연시키려고 하면서 말하고 있지만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그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얘기인지를 금방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기회다. 2025년도 상반기에 분명 수요 위축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시국에 뭔 부동산 투자야? 뭐 맞는 말이긴 하죠. 그러니까 지금 거래가 안 되잖아요. 매도자들이 급하니까 좀 급매물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급매물들 나오는 거 아니면 가격 조정이 좀 되는 것들 지금 내가 원하는 지역을 가려고 하면 그런 거를 잘 딜을 해서 지금 매수할 타이밍을 보는 거지 2026년도에 올라가게 보인다라고 해서 2026년도에 사야 되나요? 오히려 지금 조정될 때가 기회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가오는 미래가 공급 절벽이니까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뭐 공급은 합심해서 여야 합심해서 빨리 지금 뭐
풀어주더라도 사실 늦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그게 더 안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공급발 뭐 위기 상황이 더 강화됐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선은 이제 일기 신도시 얘기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여쭤보면은 일기 신도시 지금 선도지구 된 분들은 지금 환호하다가 박수를 멈춘 상태입니다. 지금 어떡하지 하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매도를 하는 게 그러면 나을 수 있을까요? 지금? 진짜 왜냐면 이게 꽤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기 생각보다. 신도시가 저는 제일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일 박수를 받아야 될 상황에서 찬물을 완전 끼얹게 된 게 일기 신도시인데 네. 왜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일기 신도시 언제부터 준비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서부터 출발했었어요. 그리고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서로 여야 모두 다 일기 신도시 지원이 공약이었었어요. 그리고 입법 그래도 뭐 말들은 많았었지만 그래도 여야 합의돼 가지고 통과도 됐어요.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선도지구를 그때 발표할 줄 알았더니 우리 연말에 발표할 네. 겁니다라고 무슨 예고편을 던져버려서 또 다들 막 일단은 이거 받아야 된다면서 다들 동의를 엄청 모아가지고 막 다 내고 뭐 해서 드디어 발표가 된 게 언제? 2024년도 11월 말이었어요. 그리고 발표가 난 지 일주일 만에 계엄이 터졌어요. 네. 모든 이슈가 다 지금 덮여버렸다 보니까 그래서 일기 신도시도 저는 아마 국토교통부 내부에 아마 그런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2027년도 착공, 30년도 준공 이게 현실성이 있다라고 말하면 둘 중 하나입니다. 진짜 모르고 말을 했다든가 정비 사업이 너무 몰랐다든가 아니면 알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위혹이라고 얘기했었지만 일단은 안 될 거 뻔히 알면서도 기다려 그때 분당 일반 분양 나올 거야 라고 하면 청사진 제시하려고 한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국토교통은 그래도 저는 위혹이 높은 것 자체를 나쁘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래도 2030년도 착공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놔야 그래야지 뭐 30년은 못 지켜도 33년도에 입주를 시키든 네. 35년도에 입주를 시키든 그래도 빠르게 그래도 한 말이 있으니까 거짓말쟁이가 되기 싫으면 어떻게든 최대한 열심히 지원을 해줘야 될 거잖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전국이 이렇게 돼버리면 핑계를 대기가 너무 좋아지는 거죠. 아 우리는 지킬 수 있었는데 갑자기 시국이 이렇게 돼가지고 정권이 갑자기 막 이렇게 막 흔들려가지고 당장 국토교통부 장관님부터 사의 표명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책임질 대상도 없어지고 그래서 조금 뭐 어려워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과연 빨리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일단 1번. 그러면 사실 지금 분당이라든가 일기 신도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간 크게 두 가지예요. 빨리 가는 거는 어쨌든 처음부터도 쉽지 않았었는데 더더욱 이 정치적인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 더 어려워질 수 있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 탈락 지역들은 지금 가격이 조정됐잖아요. 네. 막 실망 매물도 나오고 그러면 여기에 어쨌든 오래 걸려. 아니 선도지구라고 해서 뭐 너네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아? 너네나 나나 뭐 그게 그거야. 우리 어차피 다 15년 20년 걸릴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탈락 지역이 가격이 좀 저렴하게 돼 있고 선정지구 막 올라가 있으면 그 격차가 유의미한 격차냐 내가 봤을 때 그거 아닌 것 같아. 탈락 지역이 오히려 싼 것 같아. 저평가인 네. 것 같아. 그래서 매수로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래도 선도지구는 국토교통부 입장에서 아픈 손가락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얘를 푸시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래도 선도지구다라고 하면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다음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제일 큰 핵심이라고 봅니다. 일기 신도시 자체를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 더 큰 틀에서 재건축 사업 자체가 지금 완전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한마디로 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업성이 없는 곳들은 분담금 폭탄 때문에 못 가고요. 네. 사업성이 있는 거는 부담금 폭탄 때문에 못 간다고 얘기해요. 사업성이 없는 것들 당장 일기 신도시 지금 여러분 벌써 다 기억 잊어버리실 수 있겠지만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한 첫 주에 기사를 이제 어떻게 나왔을까요? 축제는 끝났다. 이제 견적서가 날라올 것이다. 5억 날라온다 뭐 이런 얘기 그쵸. 했었죠. 분담 금액을 봤었을 때 이게 주민들이 일단은 다들 광기에 휩싸여가지고 일단 동의서 내. 일단 선정되고 보자라고 하면서 했다가 막상 분담금 5억 해버리면 으억 하면서 이제 가냐 못 가냐 이런 얘기 나오겠죠. 그런 얘기들이 했었었고 그래도 이제 일기 신도시 중에서 사업성 있는 곳들도 있었고 그 대지분 되게 큰 곳들끼리 뭉쳐있는 곳들도 있거든요. 꼭 분당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그래도 괜찮은 곳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곳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사실 좀 그때도 요원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강연할 때마다 사업성 계산 똑바로 해야 된다. 그냥 막연하게 투자해서 이제 재건축 다 되던 시대는 끝났다라고 얘기했었다가 이제는 또 달라진 것 중 하나가 현 정부는 그래도 계속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법안에 대한 사항들은 어떻게 해결을 못했었던 게 있었을 뿐이고 그런데 만약에 진보 정권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면 또 모르는 일이지만 그전과 같은
같은 이제 레퍼토리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또다시 재건축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어마어마하게 다시금 쟁점으로 등장할 겁니다. 사업성이 나오는 곳들은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때문에 이제 덜덜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못 가, 저래도 못 가. 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제 길게 보셔야 되는 거죠. 이제 호흡을 길게 봐서 재건축이다라고 하면 그래도 그냥 분당 자체가 입지가 좋아서 네. 이 금액이면 아유 그래도 만족해라고 해가지고 들어가시는 거면 상관없겠지만, 진짜 진지하게 나는 2030년도에 입주할 거를 생각하고 매수한다 라고 하는 거는 그런 투자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그냥 뭐 재건축 되든 안 되든 나는 그냥 원래 분당 살 사람이었고 일산 살 사람이었는데 그냥 마침 그냥 뭐 좋은 매물이 있어서 산다 정도로만 접근을 해야지, 뭐 어떤 개발이나 이런 거에 대한 확률이나 어떤 상황이 조금 지금은 좀 부정적으로 안 좋아지긴 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상대적으로 재개발 쪽은 약간 그래도 뭐 좀 허들이 그래도 좀 덜한 거 아니겠습니까? 재개발 쪽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재건축 규제 강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바로 반사이익을 얻는 게 재개발이지 않겠냐라는 말들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재개발이라고 해서 마냥 웃을 수는 없어요. 일단은 재건축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인데요. 네. 그래도 뭐 요즘은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좀 적어지긴 했는데, 예전에 잊을만 하면 저한테 막 이게 사람들이 자꾸 약어로 재초안이라고 얘기하니까 네. 재개발도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는 줄 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법 자체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에요. 네. 그러니까 재건축만 대상이라는 걸 일단 인지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재개발은 반사이익을 얻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심플하지만, 사실 전 정권에서 재개발 사업이라서 확확 잘 진행됐었나요? 조금 되지만 뭐 잘 안 되긴 했죠. 그렇죠. 네. 왜냐면 자꾸 인허가 가지고서 발목을 네. 잡고 뭔가 이제 지원보다는 자꾸 임대주택 더 넣으라고 하고, 그리고 인허가 안 해주고, 일단 제일 큰 게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 재임 기간 9년 동안 재개발 구역을 신규 지정을 안 해줬었어요. 있었던 구역도 해제하기 바빴었죠. 네. 그렇다 보니까 재개발 사업이 뭐 가지 못했었고, 조합 설립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서울시가 물론 직권 해제했다가 서울시가 패소한 케이스도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거지로 아무리 재개발이 미워도 강제로 해산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허가를 받으려고 이제 건축심의를 넣었어요. 서울시가 다 부결시켜 버리는 거죠. 도시계획위원회 자체를 안 열어버리든가, 위원회를 열었는데 이 핑계 대서 부결시키고 저 핑계 대서 부결시키고 하면서 계속 인허가 리스크가 커졌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정비업체라든가 이제 정비업계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제일 최악으로 생각하는 케이스가 뭐냐, 만약에 네. 조기 대선으로 가요. 근데 여기에서도 더 만약에 지금 그 보수 후보들이 사실 지금 정리된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나올 수 있는 사람 지금 사실 손가락 안에 추릴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갑자기 만약에 나온다면 최근에도 물론 이제 계엄 터지기 전이었었지만 대선 생각 51%라고 얘기한 네. 게 있었거든요. 네. 아니 50 반반이면 반반이지 51%는 뭐야? 그거는 솔직히 이쪽이라는 네. 대선 생각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래 보수의 명운을 등에 업고 내가 이제 이 한 몸 희생해서 한번 대선 나가보겠습니다. 이래 나갔어. 시장을 그만둔다. 네, 시장을 그만두고 나갔어. 그러면 솔직히 지금 분위기에서 조기 대선 만약에 가게 되면 사실 보수가 이게 매우 힘든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필패죠. 졌어요. 그런데 시장도 같이 공석으로 깔려 나왔다가 민주당으로 또 서울시장도 넘어갔어요. 인허가권을 가장 많이 쥐고 있는 게 결국 시도지사거든요. 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가 다 박살 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지금 업계에서는 제일 최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게 뭐가 최악이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정비 사업에 대해서만 네. 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인허가에 대해서만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정비 건데. 사업을 좀 이렇게 추진하고 인허가하고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없어지고 있는 그렇죠. 와중인 거니까. 그렇죠. 뭐 그런 식인 거다 보니, 그래서 사실 오 시장 같은 경우도 업계에서 말들이 많긴 해요. 재개발 재건축 말로는 엄청 활성화 시켜줄 것처럼 말하지만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공공기업 엄청 하라고 하고 임대주택 많이 지으라고 네. 하고 막 기부채나 팔아 하고 또 뭐야 뭐 보행로 뭐 관통도로 내라고 하고 막 이래 버리니까 주민들 막
막 힘들어하고 막 싸우고 서울시가 우리 속였다 데이케어 센터 막 이러면서 막 움직이고 네. 있었는데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정비 사업 입장에서 더 최악을 생각해 보니까 안 해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금은 기부 인테크 몰라? 너네도 뭐 내놔야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다시 보니 선녀 같네. 지금 상황에서 인허가를 일단 빨리 받아야 되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마 현실적으로는 오 시장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에서 대선하면 본인이 질 걸 눈에 그려지기 때문에 아마 안 나가고 다음 대선을 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우리는 항상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건 인허가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꼭 서울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있다 하더라도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 스탠스 자체가 지금까지도 그래왔었지만 공공기업이 많이 안 하면 허가를 잘 안 해주는 네. 게 아마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들 법안 사항으로 가려고 했었던 것들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가려면 일단 재건축은 진퇴양난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도 제가 이런 표현 많이 했었습니다.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재개발 재건축 초보 투자자라고 하면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 가는 게 안전하다. 네. 왜냐하면 75% 동의율을 받는 게 정말 어렵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 가시는 걸 권장해드려요 라는 말들 많이 했는데 이제 2025년도에는 조금 여기서 더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안전한 거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로 가는 게 안전하지만 네. 적어도 사업시 인가를 받았든가 아니면 사업시 인가를 조만간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가 안전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업시 인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인허가에 대한 사항을 다 해결하는 게 이제 사업시 인가입니다.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교육환경영향평가라든지 건축심의라든지 이런 수많은 인허가들이 다 이제 완결된 게 사업시 인가예요. 그러면 인허가로 가지고서 이제 발목 잡힐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럼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사업시 인가는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들이 지금 현재 조합에서 많이들 얘기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든 이거 뭐 지금 기부채나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일단은 사업시인가 빨리 받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보수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조합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리스크가 제일 커진 게 초기 재개발, 초기 재건축이다. 네. 왜냐면 지금 조합 설립 인가 난 것들조차도 빨리 건축심의 언제 받느냐에 따라서 애매해질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초기라고 하게 되면 당장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다시금 그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도시재생을 좋아하는 정권이 네. 이제 지금 재개발 이건 나쁜 거야. 젠트리피케이션 서민들이 쫓아내. 우리 열심히 벽화를 칠해가지고 서민들 살기 좋게 해줄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재개발 구역 막 해제하려고 하게 되고 막 도시재생 예산들 막 열심히 지원해주고 그래 버리면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인허가로 계속 발목 잡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많이들 깨닫고 있거든요. 신통기획이라고 했지만 막상 신통방통하게 빨리 못 가요. 진통기획 얘기도 나오고 있는 마당에 더더욱 정책적인 사항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너무 청사진을 보기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당연하겠지만 사업시인가 받은 곳, 관리처분인가 받은 곳 당연히 더 비쌉니다. 그래도 예전처럼 막연하게 투자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런 물건들 아니고서는 이제 뭐 더 추가로 막 진행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웃돈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뭐 이게 그나마 이제 진행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확인한 뭐 그런 가격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네요. 이번에 또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 이렇게 또 써주셨는데 이 책은 물론 여기서 이제 뭐 탄핵이나 이런 걸 예상하지는 못하셨겠죠. 인쇄 들어가기 전에 계엄이 터져가지고 네. 바로 곧바로 이제 또 적어놨었고 뭐 좀 반영을 했습니까? 예, 반영이 일부?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투자 원칙 뭐 이거 책 제목처럼 결국에 지금은 그러면 어떤 원칙을 가지고 뭘 판단해야 되는 걸까요? 안 그래도 이 책 자체를 제가 이거 딱 올해로 제가 네. 10년 차입니다. 네. 2014년도부터 해서 올해로 딱 10년 차가 되는데 이제 해를 넘기기 전에 책을 준비해 보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실 당장 내년이 어떻다, 내후년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도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10년 뒤에도 살아남는 부동산이 무엇이냐라는 거를 알기 위해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들별로 갖다 쭉 적어놓긴 했었어요. 뭐 이제 시장에 관련된 내용도 해놨고 제가 또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니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사항들 그리고 정책적인 사항들 그리고 입지적인 네. 사항들 해놨는데 사실 진짜 이거는 노린 건 아니었었지만 부동산이 정책적인 거랑 너무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좋든 싫든 정치에 많이 연결돼 있어서 그리고 정치 얘기 사실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저도 정치 별로 관심 없고 근데 이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사항들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책에 대한 사항들을 안 그래도 우리가 알면서 왜 이런 부동산 가격이 됨에 있어서도 정책적인 영향들이 크다 보니까 정책에 대한 사항들도 많이 정리하는데 때마침 이게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까지 오다 보니까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라고 그게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들 네. 이런 영향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여러분들도 각종 부동산 정책들이 펼쳐졌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를 예상할 수 있는 사항들도 담아 보았습니다. 혹시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예시로 한두 가지 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미 원칙. 오늘 영상에서도 얘기했었던 것 중 하나가 다주택자 규제되면 똘똘한 수 된다라는 사항들도 당연히 있었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임대차 3법 관련된 내용들도 하긴 했었었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그거는 얘기를 했었으니까 얘기 안 한 것 중 하나가 네. 제가 책에 담아둔 게 사실 우리 근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너무 거품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거기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논리 구조가 뭘까요? 아까 말했던 그래 너 공급 부족 오케이 알았어. 근데 공급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가격은 망국적인 집값이기 때문에 어떻게 서민들이 살 수가 없는 집값이야. 네. 근본적으로 집값이 너무 비싼데 이게 말이 돼? 라고 말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근거 지표로서 나오는 게 대표적인 PIR이죠. PIR 얘기 많이 하죠. PIR 막 18배. 원희룡 장관은 직접 그 얘기 했잖아요. PIR 18배 너무 높다. 네. 한 11배에서 12배 정도가 적당하다. 그러면 집값이 한 30% 더 빠져야 된다는 얘기인가? 라는 얘기를 그때도 했었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이 PIR이라는 게 언론에서 무비판적으로 그냥 다 인용해서 쓰다 보니까 직접 생각을 안 하는데 근데 이 PIR 수치를 자세히 보다 보면 장난질치기가 너무 좋아요. 우리가 대상주택이 다 뭐냐? 서울 아파트 가격을 대상으로 해놔요. KB 통계 자료 살펴보게 되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 정도 넘어가거든요. 근데 서울의 빌라 가격은 평균이 3억대입니다. 네. 우리가 서울의 빌라가 너무 비싸요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일단은 기준점을 다 서울의 아파트로 잡아요. 그런데 소득 기준은 전국 중위 가격으로 갖다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죠. 네. 아니 평균을 기준으로 잡았으면 소득도 평균을 잡아야 되지 않아요? 네. 그럼 소득을 중위값으로 잡았으면 주택도 중위값으로 잡아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그렇죠. 아파트를 구분하지 않아야죠. 그리고 네. 아파트. 아까 말했죠. 서울 집값이 비싸다로 말을 해도 정확하게는 서울의 주택이 비싼 게 아니에요. 서울의 아파트가 비싸다는 걸 인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세 가지가 또 있을 수 있겠네요. 아까 전국 중위소득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준점으로. 그러면 왜 전국 중위 가격으로 얘기 안 해요? 자꾸 서울 얘기하면 서울에 있는 소득 사람들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모수가 조금 되게 자위적으로 해석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책에도 담아놨지만 진짜 통계청에 따른 중위 가격과 네. 그리고 중위소득으로 갔다가 진짜 PIR 계산해 보면 5에서 6밖에 안 돼요. 뭐 이게 높은 건가요? 그러니까 지방을 사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다는 거죠. 문제는 네. 다들 눈높이가 서울, 여기서 서울의 빌라가 아니라 아파트에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고 그러면 여기서도 그래도 서울 사람들도 소득 가지고 이거 못 사요 라고 한다 했었을 때 제일 객관적인 PIR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KB 부동산의 홈페이지 네. 들어가 보면 KB에서 어떤 지표가 하나 있냐면 이제 직접 KB는 이제 여신과 수신을 동시에 다 하잖아요. 네. 은행이니까 이제 차주들의 소득들을 갖다가 다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매수하는 주택 가격들도 다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거 가지고 직접 PI를 내본 거예요. 네. 그 값이 11에서 12 사이입니다. 그러면 아파트여도. 네, 서울 아파트여도. 아파트도. 참고로 네. 빌라 아닙니다. 아파트 PIR이에요. KB에서 하는 게 지금 이제 경기, 인천, 서울 딱 이렇게 네. 세 군데에만 이제 통계를 내놓고 있는데 인천 경기가 한 8, 9 막 이렇게 되죠. 맞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가 있다 보면 서울이라 한다 하더라도 11에서 12. 원희룡 장관이 괜찮다라고 하는 그 수치잖아요. 그럼 지금 집값은 거품이 아니란 얘기가 또 아이러니하게 또 되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게 뭐야 라고 했을 때는 그건 거죠. 실제로 예를 들어 잠실을 매수하려 했을 때 나 혼자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맞벌이라서 부부 같이 연봉이 예를 들어 각자 1억씩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PIR 딱 생각해 봤을 때 그게 진짜 무리한 주택 매수인가? 라는 생각해 볼 수 있죠. 뭐 부부가 어떻게 다 연봉 1억이에요 라고 해버리면 사실 생각보다 돈 많이 버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럼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서울 PIR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안 그래도 KB 자문위원 활동 되게 오랫동안 하고 있었다 보니까 그 박사님한테 그 얘기 하긴 했었어요. 이거 통계를 서울 PIR이 아니라 강남구 PIR, 네. 서초구 PIR, 용산구 PIR, 네. 노원구 PIR 따로 해보면 생각보다 재밌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해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아는 지인이 이제 잠실에 사는데 PIR이 1.8입니다. 1.8. 무슨 그쵸. 말인지 아시겠죠? 더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벌써 몇 년 지났는데 예전에 손흥민이 네. 트리마지를 샀던 기사가 한번 나왔었어요. 그때 네. 25억인가 30억에 샀던 기사가 나왔는데 댓글이 다 선풀이에요. 아, 손흥민 용돈 가지고 샀네. 네. 아, 손흥민 더 비싼 거 사지라고 하면서 워낙 이미지가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다 알렸었는데 손흥민의 PIR은 몇일까요? 그렇죠. 뭐 0점 몇몇 되겠죠. 그렇죠. 뭐. 그래서 오히려 압구정이나 반포에 막 진짜 실거래가 몇십억씩 막 100억도 찍히는 그런 대형 평수들 같은 경우 100억도 넘잖아요. 근데 막상 등기부등본 떼보면 대출이 얼마나 네. 있을까요? 사실 그렇게 막 극단적으로 대출 받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네. 그리고 대출 많이 받고 싶어도 연끌을 하고 싶어도 연끌이 안 돼요. 네. DSR 때문에. 그런 식이다 보니까 막상 생각해보면 우리가 막 자꾸 문제다 하지만 하다못해 그렇게 대출 많이 못 받게 막아놨다 보니까 생각보다 가계부채는 위험하지 않을 수 있고요. 오히려 그거를 자꾸 문제다 해버리니까 어디가 더 오히려 약한 골이냐? 오히려 빌라 시장이 먼저 무너지잖아요. 네. 대출 다 규제해버리다 보니까 오히려 아파트 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소득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매수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전세 같은 경우도 막 이제 흔들리니까 오히려 빌라가 매매랑 전세 갭 차이를 워낙 좁게 들어갔었다 보니 빌라 시장이 먼저 무너지죠. 아파트도 역전세를 맞아도 오히려 아파트는 역전세를 더 세게 맞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그렇게 막 으악 경매로 쏟아지고 그러지 않았었죠. 오히려 빌라가 흔들리죠. 그러면 오히려 빌라 집주인들의 PIR을 한번 생각해 보면 네. 그게 몇일까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자꾸 PIR 가지고서 막 지금 청년층들이 월급 2, 300 받아가지고 저 막 10몇 억짜리 집을 사는 거는 20몇 억짜리 집을 사는 거는 말도 안 됩니다라고 얘기는 해도 근데 그거를 청년층들이 솔직히 신축 아파트를 산다는 것 전제 조건 자체가 틀린 거 네. 아니에요? 그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이제 자수성가를 했었지만 저희 부모님이 신혼집 마련했었던 게 저기 경사진 곳 빌라 전세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바로 어떻게 아파트를 마련하는 게 불가능이고 그러면 빌라에서부터 출발을 했었을 때 지금 청년층들 월급 200이라 한다 하더라도 지금 6억 이하 주택들은 정부 정책 자금들 저금리 대책이 잘 돼 있어요. 네. 빌라 매수하는 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그거는 싫고 하면서 내가 다 쳐내는 거죠. 이거 아니고 저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내 눈높이가 쫙 높아진 상태에서 그러고서 내 소득을 대입해가지고 PIR을 보니까 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왜 자꾸 너무 주관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또 중요한 거 딱 이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희소성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전국의 주택이 약 2천만 호 정도 있다는 얘기를 해드렸었잖아요. 근데 2천만 호 중에서 서울의 주택이 16%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한민국 전체 주택 중에 서울의 주택이 16%. 근데 여기에서 아파트로 한번 추려버리고 여기서도 우리가 신축 아파트로 간다. 네. 그러면 신축의 정의를 몇 년도로 보시나요? 저는 뭐 그래도 요즘은 전세가 2+2니까 4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4년 정도까지는 4년은 신축이다. 신축. 그 이후로는 약간 뭐 준신축, 어. 뭐 준준신축 뭐 요즘에 막 계속 나누잖아요. 예. 4년이면 좀 타이트하게 보시는데 우리가 10년? 5년까지는 신축이라고들 얘기하고 네. 10년까지를 준신축 얘기했었을 네. 때 이렇게 볼게요. 대한민국 전체 주택 수에서 5년 이내에 서울의 아파트라고 소트를 해버리게 되면 1.1%밖에 안 됩니다. 네. 근데 이 중에는 소단지도 있고 나홀로도 있고 뭐 그렇죠. 이렇겠죠. 네. 그래갖고 우리가 10년 내 아파트라고 한다 하더라도 2%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여기서 답이 나와요. 이미 우리가 뭐 강남이나 마용성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원구라 하더라도 그냥 서울의 신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상위 1% 자산이라는 거죠. 네. 그런 걸 고려해 보면 내 눈높이가 이미 나는 서울이어야 되고 아파트여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도 그래서 30평은 돼야지라고 하는 순간 이미 평균에서 아득히 벗어난 자산을 바라보면서 소득은 왜 평균 가지고서 그것도 평균도 아니고 중위값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잘못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게 가스라이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꾸 언론에서 이거 집값이 너무 비싸, 이거는 너무 무리야라고 하는데 진짜 그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들의 소득이라든가 그 사람이 진짜 무리해서 매수하는가를 한번 원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성도라는 얘기 등 아무튼 다양한 투자 관점에서도 담아보았습니다. 네, 사실 이게 원칙이라는 게 중요하죠. 왜냐면 원칙이 없는 순간 이제 주관이 섞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좀 판단이나 해석도 좀 달라지기 때문에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는 정말 좋은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혼란할 때일수록 또 이제 원칙을 다시 한번 좀 되새기는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미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님을 모시고 이제 워낙 민감한 주제였죠. 이제 뭐 탄핵 전국에 앞으로 뭐 어떻게 이제 정치 지형이 바뀔지 이런 얘기들도 좀 해봤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 어떤 정치적인 그런 성향이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순수하게 그냥 부동산을 이제 얘기하자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정책을 전망해보는 그런 걸 했다는 걸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이런 좀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좀 오늘 정리가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소장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